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015년 3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오후 6시 10분경에 대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대 보름달 한번 볼 수 있는 여유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간신문 살펴보기 전에요, 아침에 들어온 그 속보가 있어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아침 조찬 강연장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를 흘린 상태에서 지금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뉴스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괴한이 누구인지, 왜 그런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톱기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그제였죠.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국회 통과 하루 만에 여러 가지 지금 위헌 요소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 조간신문들이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변협, 대한변호사협회죠. 김영란법 헌법 소원 낼 것,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고요. 위헌 요소 입법의 유감이라는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정치권도 하루 만에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제목에 뽑혀 있고요. 각 당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우에 겸허한 자세로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바로 손대면 안 된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네, 변협이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압도적 찬성 통과 하루 만에 여야 김영란법 수정론 본물, 이게 오늘 한겨레 일면 헤드라인 카피고요. 여론 떠밀려 처리 뒤 모순적 행태라고 꼬집었고요. 애초에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된다는 시각도 한겨레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역시 변협이 오늘 헌법소원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관련 기사로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영란법 사방에서 난타. 정치권이 미비점 부작용 경청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여러 사회단체나 재계의 입장도 실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협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헌법 소원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입장도 담겨 있습니다.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릴 우려가 있다라는 게 민변의 시각이고요. 재계의 입장도 한 줄 걸쳐 있습니다. 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접대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일부 또 홍보팀 관계자들은, 비용 안 들어가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위헌 소지 김영란법 변협, 이르면 오늘 헌법소원 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권익위의 입장도 담겨 있는데 위헌성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 일면 톱기사 옆에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기사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졸서 김영란법 후폭풍이라는 기사인데, 칼진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남발해서 우리나라가 고발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고, 또 검찰은 형사처벌을 남발해서 검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국민일보에 실려있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국회 통과 하루 만에 김영란법 문매 수술대에 오른다,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고요. 내용은 다른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김영란법 관련 기사가 일면 톱은 아닙니다. 동아일보의 일면 톱은 정부발 첫 디플레 경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어제 어떤 강연에서 한 언급을 일면 톱으로 뽑았는데요. 디플레가 큰 걱정이고 내수를 부양해야 되겠고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절실하다라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진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동아일보가 초점을 둔 것은 정부가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상황,
물가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냈다는 건데요.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0%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생활물가라는 것은 정부 발표대로 이렇게 저물가 상황인지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인식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향신문도 역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어제 언급을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디플레 인축하던 최경환 큰 걱정 첫 인정. 예, 그동안은 정부가 디플레 상황 아니다라고 부인해왔었는데 때 늦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큰 걱정이 된다고 인정했다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임금 인상 없이 내수는 안 살아난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얘기했죠. 올해 최저임금을 약 7%대는 올릴 것이다. 이런 점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언하지만 정작 재계가 기업들이 임직원들 임금 올려줄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예, 한 해에 몇십 조씩 영업이익 내는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임금 동결 선언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그 정도면 뭐 다른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7%대 최저임금은 일단 7%대 올린다는 얘기인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기업들이 임금 인상 올릴지는 의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창간 95주년입니다. 1920년 3월 5일에 창간했으니까요. 95주년 되는 날인데 창간 특집이겠죠.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73%입니다. 여론조사 800명을 했다고 합니다.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해서 RDD, 예, 임의 번호 걸기 방식이죠. 800명을 조사했는데 이 응답자 중 73%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조선일보가 물었으니까 답을 했겠죠.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이 조사의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창간 95주년을 맞아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가 자긍심 조사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서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물었는데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73.5%였고 자랑스럽지 않다가 26%였는데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90%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고요. 다음 높은 연령대가 50대인데 78.1%. 그리고 20에서 40대 중에선 20대가 72.8%고요. 30대가 57.7%, 40대가 66.9%였다고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조선일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예, 다른 질문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인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조선일보가 오늘 창간 95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큰 신문사들 창간 기념식을 하면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동 순방 중이죠. 아마 창간 기념식을 어제 했는지 오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축하 영상 정도는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끝으로 서울신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오늘 일면 헤드라인은 세계유산 도남문이 위태롭다. 아시는 것처럼 도남문은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예, 문화재청이 전국 곳곳에 주요 문화재들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보존관리가 시급한 그런 문화재가 무려 56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어제 밝혔다고 합니다. 도남문만 위태로운 게 아니라 보물 1호로 지정되어 있죠. 흥인지문, 흔히 이제 동대문이라고 하는데 옹성벽체가 위태롭답니다. 그러니까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경주의 첨성대, 강릉의 오죽헌 등도 훼손이 심각해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톱기사 살펴봤고요. 일면 사진들 어떻게 처리됐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오늘 일면 톱기사들을 소개해주기 직전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괴한의 습격을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 짤막하게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연결이 굳이 된다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조금 여러 가지로 관련을 지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진 기사로 등장을 해서 그거 먼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일면 사진으로 전하고 있는데 셔먼 과거사 망언 공개 사과 촉구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단체 협의회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어제 오후에 서울 종로구 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과거사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뒤편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반대 방향으로 나부끼고 있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돼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일본 전쟁 범죄 면죄부주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 등이 써 있고 조금은 극렬한 문구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등등을 둘러싼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진 기사였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하협이 주최한 그 조찬 강연회가 있었는데 여기 참석한 길에 이제 교환의 공격을 받았고요. 사진도 지금 이제 릴리스가 되고 있습니다. 피를 상당히 많이 흘린 채 지금 급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강북 삼성병원으로 일단 후송이 됐다고 하고요. 공격을 가한 용의자는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용의자를 대상으로 뭐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게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앙일보 일면 사진 기사는 역시 김종필 씨의 회고 이 연재 기사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1951년 말 당시 육군 정보학교장이었던 박정희 대령과 특무대장, 유명한 사람이죠. 김창룡 대령이 대구 육본 정보국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그런 흑백 사진입니다. 중앙일보는 한동안 톱 사진 기사로든 아니면 사이드 정도로든 관련된 사진을 계속 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오늘 창간 기념일인데 그거하고 관련된 사진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 95년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캡션, 그러니까는 사진 기사에 대한 설명 문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95년은 한국을 배우러 온 외국인, 나눗셈을 익히기 시작한 꼬마, 목숨을 구하러 불길에 뛰어든 소방관, 자산 가치를 내다보는 은행원, 죽을 각오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 같은 독자 여러분의 동행으로 함께 일군 역사입니다. 왼쪽부터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캐서린 플레허티, 또 경기 성남 순회초등학교 4학년 서민지양, 서울 강동소방서 이형은 소방관, 외환은행 심소영, 이 파생금융상품 전문역, 탈북자 최초 외과 전문의인 고려대 안암병원 고윤송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 신문을 들고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거나 파이팅이라는 자세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나란히 실어서 한데 묶어서 일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북한이 침공했을 때 조선일보가 이상한 오해를 냈었다는 그런 기사 어제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조간 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간 95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조간 브리핑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사진 기사는 일면 헤드라인 기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세계유산 도나문이 위태롭다. 창덕궁 정문, 안국동 지나가지고 이화동 방향인가 대학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보이는 바로 그 좌측으로 보이는 그 문이죠. 박언곤 문화재 특별점검 단장과 조은경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이 보물 1호인 흥인지문 벽체의 균열, 배부름 현상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 실렸고요. 왼쪽에.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는 균열이 진행 중인 흥인지문 벽체의 모습도 실려 있습니다. 언뜻 봐도 비뚤비뚤한 그런 벽돌의 모습, 살짝 좀 부풀려진 듯한 그런 모습을 짐작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은 벽에 금이가 갈라지고 있는 창덕궁의 돈화문입니다. 예, 사진상으로 봐도 균열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 이런 사진들 서울신문이 일면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일면 사진기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물가 우려라는 사진 제목입니다. 사진기사의 제목이고요.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죠. 최 부총리가 어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찬 강연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기사로 실었고요. 자, 국민일보 일면 기사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문짝만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진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영란법 바라보는 김영란. 파리서 돌아와 입장 밝히겠다. 예. 김영란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출국하기 전에 취재진으로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출장에서 돌아와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같은 사진이 한국일보에도 실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네, 경향신문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닌 그런 사진입니다. 동안거 깨달음 품고 징검다리 건너 속세로라는 그런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선원에서 이 동안거를 마친 스님들이 어제 걸망을 메고요. 만행길에 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겨울철 석 달 동안 외부 출입을 끊고 참선 수행에 전념한 이번 동안거에는 2,196명의 스님이 전국 98개 선원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세 분이요 건너고 계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고즈넉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을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 사진 기사, 주요 일면 사진 기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광고 듣고 종합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3월 4일부터 충무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이은결 더 일루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털 검색창에 이은결 더 일루션을 검색해보세요. 초대권 신청은 국민라디오@gmail.com 국민라디오@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총 40분께 드리며 당첨된 분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3월 5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일면 기사인데요. 잘
앞에서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또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또 담겨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 인정을 했지요. 네, 계속 일축해왔죠. 디플레 일축하던 최경환 큰 걱정 첫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이 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를 일컫는 경제 용어죠.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에 대해 언급 자체를 꺼려온 것을 감안하면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생산, 소비 지표가 동반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한 것으로 경향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요.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전체 물가는 마이너스로 파악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월 물가는 0.5% 상승했지만 담뱃값 인상분 0.58%포인트죠. 이걸 빼면 사실상 첫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현 상황은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것이라면서 일축을 해왔습니다. 물가가 낮기는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였죠.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처음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을 7%가량 올릴 방침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어서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에게 경고를 하는 건지 읍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조 국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동결하기로 했죠. 예.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 내놓고 경기 띄워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거죠. 네. 일부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그렇긴 했지만은 경기 자체를 띄우는 데는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한은을 압박하는 거죠. 한국은행을. 금리 더 인하하라는 얘기고요. 조선일보나 몇몇 언론들이 지금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중국까지도 다 양적 완화하고 있는데 돈 풀고 있는데 왜 돈 안 푸냐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돈 더 풀어서 돈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은 많은데 이제 재화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한국은행이 돈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읽힙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경환 부총리는 굉장히 일관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원내대표 할 때부터요. 한은을 대놓고 압박하기로 유명했죠. 그 문제 가지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얘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해서요. 대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슈퍼 예산을 책정했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김영란법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압도적 찬성 통과 하루 만에 여야 김영란법 수정론 본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91.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엊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이걸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통과 하루 만에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와 과잉 논란 등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통과시키는데 급급했던 결과 빚어진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 따릅니다. 여야와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수정, 보완의 방향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혀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다시 넣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죠. 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요, 어제 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이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은 한겨레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당장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을 시작해야 1년 6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야는 위헌 소지, 과잉 입법, 형평성, 모호성 등의 이유를 들어서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민간 영역인 이 언론사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새누리당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의 경우에는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언론을 포함시킨 만큼 공익적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노동조합 등으로 더 넓히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좀 제한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이런 거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확장해야 된다, 차라리,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확대해야 된다에 한 표 던집니다. 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한 청탁하지 말고 네. 금품 주고 받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걸 굳이 제한할 이유는 없잖아요. 형평성 논란이 있을 때는 그럼 다 같이 제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논의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논의가 어떻게 좀 탄력을 받을지 지켜봐야겠는데, 글쎄요, 그냥 논의만 하다가 선거철 다가오면서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방금 전해드린 기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한겨레 일면 기사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변협이 헌법소원 청구했다는 그런 기사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변협이 성명을 냈습니다.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변협은요, 이 김영란법이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서 검찰,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 권한을 줬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고요.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공무원에 준하는 당연퇴직 사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청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협은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거는 옳다고 봤다는 얘기겠죠. 자, 이 변호사 단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협은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언론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글쎄요, 언론사의 영향력, 입김하고 무관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 삼으면요, 부정청탁 받겠다는 거냐, 계속. 그 관행을 버리기 싫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몇몇 신문사들은 김치찌개 우리 돈 내고 먹겠다. 그러니 이 법 시행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언론사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이해관계도 아니고요. 글쎄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인을 내세우고 언론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따지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허용하긴 싫지만 왜 그러는지 알만은 합니다. 이해된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고요. 그렇습니다. 변협이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이 법 잘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건 이제 변협은 당연히 이제 법을 따지는 건 기관이니까 법을 다루는 기관이니까 변협 나름대로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리를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예. 나머지는 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주로 언론이 이 부분을 대서특필해서 네. 주요 기사로 다루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한 축이 결국은 자신들과 관련된 기사를 쓰고 또 그 기사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 언론계 전체가 일종의 이익 집단화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 논조를 보면은 이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거를 위한 각종 논리를 좀 가져다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도 받을 때가 있긴 합니다. 물론 건강한 차원의 이 논중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김영란법 이야기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참여연대 출신 의원이죠. 김기식 의원이 시민단체 넣어야 한다면 삼성은 왜 안 넣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따지면서 왜 삼성을 넣자는 말은 하지 않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어제 김영란법의 형평성 논란에 관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을 심의해 수정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왜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 등은 뺐느냐는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이 논란대로라면 기업들도 문화재단이나 공익재단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넣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중앙일보가 이 얘기를 전하면서 동시에 이 지난해 5월 27일, 2014년 5월 27일 김영란법에 대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 회장, 그러니까는 김영란법을 심사하는 소위 회의장이죠. 그 당시에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런 즈음에 열렸던 이 회의 장면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관련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자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언론인 여러분들은 자리를 피해달라면서 보고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이 막아서고 발언을 했다고 하죠. 김종훈 의원의 말입니다. 현재 실정법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들 관피아 등등을 처벌할 수 있어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처벌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척결한다는 의미에서 김종훈 의원입니다. 다시 찬찬히 보지 못하면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다시 말을 끊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하고요. 불과 3시간 뒤에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 및 가족을 포함한 1786만여 명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이른바 정무위 안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속기록에 나타난 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김용태 의원, 사립학교는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기능으로 추가하고 언론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니까 집어넣어야 하고요. 이성보 위원장, 언론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으나 위원님들이 정하시면 틀렸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언론재단을 통한 언론인 연수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김기식 의원의 당시 말입니다. 기자들이 연수 가잖아요. 회사 돈 아니고 언론재단 등등을 통해 연수를 가는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성보 위원장의 답입니다. 언론기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언론기관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언론인의 해외 연수까지 문제 삼았던 김기식 의원은 시민단체에 소속돼 있던 2008년부터 2년간 미국 스탠퍼드대의 객원연구원으로 연수를 다녀왔다고 중앙일보는 꼬집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작년에 최초로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때 과연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전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이 진보적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을 꼬집으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당신도 결국 남의 돈으로 연수 갔다 왔으면서 예. 왜 언론인들 남의 돈으로 연수 가는 거 문제 삼느냐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기자들, 신문사, 방송사의 기자들 한 해에 한 회사에서 평균 한 2-3명 안팎의 연수를 보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김기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대부분 외부 기관에서 돈을 다 대줍니다. 주로 언론재단,
언론재단이고요. 삼성이 많이 보내고요. 기업이 해주기도 대기업에서 보내줍니다. 그거 연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노비가 벌어지는지도 기자들은 다 압니다. 권력을 누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줄을 잘 댔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거기 그 다녀오신 선배 기자들 보면은 주로 골프 실력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별히 삼성 쪽에서 지원받아서 가는 기자들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법조 출입 기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조에서 웬만한 좀 반장 좀 하고 있다 하면 곧 연수 가겠구나 다 압니다. 예.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국민들 시각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는 거죠. 네. 예. 그 연수 비용 삼성이 다 대주죠. 보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뭐 1년에 5천만 원이 넘기도 대략적으로 넘고요. 또 회사에서 월급의 한 반 정도 또 줍니다. 예. 그걸 얼마나 그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 뺏기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기자들.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유형의 이 인재가 언론사 내부에서도 양산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상. 예. 그 일부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 왜 뺐냐라는 주장을 보면은 사실상 뭐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을 좀 타겟팅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갖게 됩니다. 어버이연합도 넣어야죠, 그래도. 그리고 저기 삐라 날리는 단체도 같이 넣고요, 다. 예. 관련해서 서울신문 오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법사위원장이죠.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김영란법이 이렇게 누더기로 통과된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개탄하던 인물입니다. 표결에 참여도 안 했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전면 개정 필요. 법 취지 맞게 대상은 공직자로 제한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이상민 위원장이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한 얘기 중에 중요한 대목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 공감한다.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하고 법 통과로 그 첫걸음을 내디는 것도 맞다. 하지만 법리적 문제가 보완되지 않았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 이를 잘 다듬어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다. 위헌 논란에 관해서요. 언론, 사립학교 교사까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그렇다면 다른 민간 영역은 왜 뺐나? 대상을 정한 게 자의적이다. 부정청탁을 15개 유형별로 규정하고 예외 사유를 뒀는데 법률가가 봐도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헷갈린다.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죠. 국민은 어떻겠나?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어느 부분을 개정하면 좋겠냐? 이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전면 개정도 있지 않나?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향응 제공 금지, 이해충돌 금지가 포함됐는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졌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정무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정리하면 대상은 공직자로 내용은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까지 포함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은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잘 좀 다듬으시지. 왜 그랬나? 이런 얘기도 했네요. 법률가이자 법사위원장인데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하는 의미가 없다. 여론의 비판 때문에 국회의원을 이번밖에 못한다고 해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걸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한 겁니다. 나름대로 결기 어린 목소리였는데 아무튼 지켜볼 일입니다. 한국일보 11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김영란법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돼 아쉬워. 김영란 전 대법관의 워딩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조속히 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국제기구 정례회의에 참석하려고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에 국회 정무위가 추후 재검토해서 법 개정안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을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속히 마저 좀 됐으면 좋겠다.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이란 입법 취지로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요. 이 반쪽 김영란법에 그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이 이 법을 성안한 취지를 가장 중요하게 규정하는 그 세 개 축 정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이죠. 그게 통째로 빠졌으니까 뭐 이런 말을 할 법도 합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다음 주에 귀국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열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밝히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출국을 했다고 하고요. 김영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위원장, 전 대법관이 입을 열면은 여론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때늦은 개정, 보완 작업에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만 해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저는 정치권이 그냥 의견의 하나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거 원한 제안자니까 크게 무게를 둬서 의미를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입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죠. 예. 입법부의 구성원은 아니긴 하니까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아무튼 다음 주에 얘기를 한다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겠고 조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많은 정치인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긴 합니다. 자,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 하단에 실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혼식 비용 미국 3,200만 원, 한국 5,100만 원. 연중 기획으로 반퇴시대라는 제목의 기획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연재의 일환으로 기획의 일환으로 결혼식 문화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사례로 시작을 하네요, 기사가. 오는 5월 결혼을 앞둔 이 예비 신부 30살 김모 씨, 이 복잡한 절차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간소하게 치르고 싶어하는 부모님과 달리 일남 사녀를 둔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모든 절차를 제대로 치르자 이렇게 고집했다고 하는군요. 시댁 요구대로 현금 예단 1,000만 원과 현물 예단 3총사 이런 게 있나요? 이불, 반상기, 은수저. 이 현물 예단 3총사라고 하네요. 요건 물론이고 신우이 4세 예단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 김 씨를 예비 며느리를 다시 불렀다고 하는데 식구가 많으니 폐백과 이바지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 씨는 부모님께 또 손을 빌려야 하는 거냐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결혼정보업체 더 노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2013년 조사한 미국의 결혼식 평균 비용은 29,800달러 정도, 약 우리 돈 3,2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혼수와 신혼여행을 뺀 순수 결혼식 비용을 집계한 결과라고 하고요. 반면에 국내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웨드가 조사한 2015년 한국의 결혼식 비용은 평균 5,137만 원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미국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결혼식장 대관료와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피로연 비용 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국의 비용 차이는요. 예단이나 이바지, 폐백 등 미국에 없는 혼례 절차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단 비용은 평균 1,639만 원이었고요. 예물은 1,600만 원으로 미국 평균보다 1,000만 원 정도 많았다고 하네요.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폐백과 이바지 비용은 평균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녀 결혼식 비용을 줄여서 이 반퇴 세대의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실속 있는 결혼식이 필수라는 지적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님? 형편대로 하십시오. 정답입니다. 형편되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짜리 결혼식을 하시든 알아서 할 일이고요. 결국은 이 허례허식 챙기다 보면 첫 출발하는 자녀들한테 부모가 부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든 간에요. 저 아는 어느 친구는 결혼식 하는데 예단을 여자 후배인데 시댁 쪽에서 예단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돈전 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더라고요. 결혼하려고 빚더미에 앉는. 글쎄요, 해야 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관련해서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에 어느 팟캐스트 방송에서 공무원 연금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 이 공무원 연금 깎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논리 중에 하나가, 아주 현실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란 얘기죠. 은퇴할 나이 되면은 애들 대학 다 보낸 다음에 결혼식도 치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때 목돈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자면은 우리가 의지할 데가 그런 데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 돈을 자식들한테 다 주냐? 그 잘못된 관행을 쫓아가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런 얘기죠. 공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결혼 비용 걱정 안 하려면요, 자녀들이요, 현직에 있을 때 가급적 빨리 출가를 시키십시오. 자녀들을. 네. 참고로 저는 예단 안 합니다. 예. 세계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한국과 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죠.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기존에 존재하던 표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일본 외무성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은요, 외무성 홈페이지는 최근의 일한 관계라는 항목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문구 중 우리나라, 즉 일본이겠죠. 우리나라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말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관련 기술 변경은 아베 신조 총리의 시정연설 변화 기조와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는 2013년과 지난해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각각 규정했지만 지난 2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세계일보 기자에게 이번 문구 삭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 일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시사했다고도 합니다.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 빠졌으니까 저는 정책 의지 부여를 하는 거겠죠.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 일본이 왜 뺐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죠. 예.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일본이 이 가치를 앞으로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니까 한국하고 안 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우리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공유한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예. 이런 판단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한국을 좀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거리두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에서 이 기사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그거야. 예. 한국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분석대로라면, 그 분석대로라면은 제가 일본 쪽이라면 알로 보는 제가 일본 쪽이라면 그렇게 항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당신들 나라 내부에서도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나 자유가 후퇴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우리 동급으로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언론도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예. 우리 실정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런 항변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울로 삼을 필요도 있다. 예.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서울신문 6면에 요즘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5년 사이에 33%나 증가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욱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이 기사도 케이스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일찍 부모를 여인 53살 A씨는 어린 시절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알코올 중독이나 조울증 등 이상 증세는 딱히 없었다고 하고요. 직장과 가정에서도 지극히 평범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물건을 내던지면 난동을 피우자 부인은 A씨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무시한다며 벽에 자신의 머리를 찧어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초등학생 B양 12살입니다. 이 B양은 어릴 때부터 사소한 자극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놀리자 책상을 뒤엎고 의자를 던졌다고 합니다. 말리는 선생님마저 때렸다고 하고요. 집에서도 부모가 잔소리를 하면 뛰어내리겠다며 물건을 집어 던진 일도 있답니다. 병원을 찾은 B양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와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평원에 따르면은 분노 조절 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2009년 3,720명에서 지난해 4,968명으로 5년 새 33.5% 늘었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으로는 선천적 요인과 더불어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관계 부족에 따른 심리 불안 등 후천적 요인이 꼽힌다고 하고요. 이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전문의는요. 분노 조절 장애로 알려진 간헐적 폭발 장애는 충동 조절 장애라는 큰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화, 도벽 등의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분노를 억압하려 하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네요. 이 이현정 순천향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는 휴대전화도 충전을 해야 작동하듯이 사람도 취미생활 등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 자리를 피하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베개를 던지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그런 내용도 서울신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 접하면서 이런 의학적, 병리적인 분석도 주목을 했지만은 이 사회학적인 분석에 더 눈이 갔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분노 표출로 돌릴 게 아니라 왜 우리 사회가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됐는지 되짚어와야 할 때다. 삶의 영역을 경제적 논리로 환원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위기가 닥치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과 소속 공동체에서 인간관계가 붕괴한 경우 이전 같으면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릴 일이 극단적 행위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 저는 권합니다. SNS에 몰두하지 마시고 오프에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십시오. SNS는 감정만 표출하고 또 그거에 못 이겨서 송사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욕망을 줄이면은 좀 삶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SNS 안 하시죠? 안 합니다. 저는 SNS 상에서 오간 논란 때문에 심각한 정신질환, 우울증 등등 요거 때문에 병원 치료받는 분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아는 분 중에 봤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기에서 받는 정신적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어느 쪽이든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거는 부적절하겠죠. 치면. 그게 답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경향신문의 3면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우울한 기사인데 20, 30대 가계소득도 줄었다라는 제목의 경제분석 기사입니다. 지난해 2014년 20대에서 30대 20대에서 30대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0%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셈입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른 그런 내용인데,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 433만 9,600원으로 2013년보다 0.7% 늘어나는데 그쳤고,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소득이 줄어든 거다라는 그런
우울한 기사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화제가 됐죠. 인터넷상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일보 호외? 예.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서울 점령을 해방으로 표현한 1950년 6월 28일자 조선일보 호외가 발견됐다고 미디어오늘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창간 95주년을 하루 앞두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95주년 선물을 미디어오늘이 조선일보에 제공한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호외는요, 한국전쟁 발발 나흘째인 6월 28일 인민군 서울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호외는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인민군은 제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해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 오래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인민군 시대를 서울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로서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하네요. 예, 조선일보 측 해명이 이채롭습니다. 당시 편집국 내 좌파 소행으로 추측한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도 좌파 타령. 네. 예. 오늘 조간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네, 김효진 PD였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 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